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10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그렇게 어렵게 갱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종합지수 전일 대비로 52포인트, 퍼센트지로 1.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최소한 오늘 하루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지수 상승 장세가 비교적 시원스럽게 나왔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미국발 호재가 큰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보다 실질적인 힘은 5월 3일 이후에, 즉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지난주 과도기를 거쳐 이번 주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급상의 대변화에 기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구조적인 수급 변화입니다. 최근에 특히 오늘의 지수 탄력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힘이 거의 절대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공매도는 어떤 특정 종목에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악재일지라도 시장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호재다 하는 것, 호재도 그냥 작은 호재가 아니라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드렸죠. 한 가지는 지수 왜곡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시장 정상화가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다는 건데, 자, 지난주에는 이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건데 오늘 하루, 물론 오늘 하루만을 놓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일반화시켜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에서 더욱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시장을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또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이 판에 이런 장세일수록 어떤 특정 종목 또는 특정 섹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종합지수가 어차피 지수 상승 추세로, 그것도 가파른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를 한번 가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수 예상치는 3,400 내지 3,500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000포인트까지도 넉넉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지수를 견인하는 최고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되겠죠. 지금은 별반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느리지만 하지만 지금은 힘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그렇긴 한데 현재 지수 상승 장세를 충족시킬 만한 제반 조건이 다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한번 짚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약간 주춤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 점까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용은 지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그 전에 단타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있죠. HMM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HMM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우리 금융 지주 세 가지 종목인데요. 그중에 HMM은 단기 목표 주가 43,000원 내지 44,000원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잘한 거고요. 아직 매도 안 했다고 한다면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고,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도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스코는 아직은 매도는 아닙니다. 목표 주가가 43만원대 44만원인데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보이긴 보이지만, 그러나 매수는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바꿀 만한 충분한 어떤 결심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유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종목은 단기 대안으로 설명을 드렸던,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꼭 단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만에 하나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는 등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금융시장,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미국과는 별도로 금년 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적 좋고 PBR이 0.3배밖에 안 되고 PER은 0.5,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연말까지 본다면 2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안 갖고 있으면 이 종목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11,000원 이하에서 잡자 했던 건데 11,300원, 11,5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자, 미국에서 약간 이상한 현상이 나왔죠. 미국 고용 쇼크가 있었다 하는 건데요. 자, 노동부에서 매월 초, 보통 그 월에, 해당 월에 한 3일 내지 5일 그 정도 사이에서 발표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4월 비농업 부분이라 하면 정부 부문, 즉 공무원을 포함한 일자리 수가 되겠습니다. 그 신규 일자리 수가 26만 6천 건 증가됐다는 건데, 이게 평상월 이 정도 증가하는 그런 정도 폭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현재 부양책도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는 만큼 이번 달에는 지난달이죠. 4월 달에는 100만 건 정도가 늘 것이 됐던 건데, 100만 건이기는커녕 그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고용 쇼크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실업률도 계속 줄다가 6.1%로 지난달 3월 달이죠. 6.0%에서 0.1%포인트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역주행했다는 것이죠. 뭔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매우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 이것 때문에 쇼크라는 단어가 붙여졌는데요. 그만큼 이 내용만 따진다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줬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가기는 멀었으니 현재의 제로금리 및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 부양책 내지 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즉 현재 상황이 매우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상당폭 덜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사실은 아직은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기는 하고 있지만, 얘기됐던 일자리만 따진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2,200만 개 일자리 중 약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 일자리 수가 회복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00만 내지 800만 개 일자리는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뒤로 갈수록 그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연준위원회 구성상으로 봤을 때, 또 그들의 성향 등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미 노동부의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수에서 그런 단초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다우지수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조만간에 나스닥도 갱신을 하겠죠. 그 흐름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나스닥이 다시 선도하는 리드하는 시장으로 복귀한다는 전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나스닥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증시는 나스닥의 그 종목 구성과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의 종목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수순과 함께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5790%, 오히려 1.8 베이스 포인트,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고용 쇼크, 경제에 약간 이상 징후가 생겨서 그에 따라서 약간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큰 변수는 아니다 하는 건데 일단 방향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TXY 달러 인덱스는 90.2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덜을 수 있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갔죠. 1113원 전일레벨 근 7원 50전 정도 내려갔는데요. 이 부분 잠깐 원달러 일봉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현재 그래프가 잘린 반쪽짜리가 나오고 있죠. 거기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파락한 상태로 다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 문제 그 부담을 덜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책, 현재 기존 풀려있는 자금만 해도 근 5조 3천억 달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4조 1천억 달러가 더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의 현재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은 거의 달러당 1,000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외국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10% 정도의 환차익이 생기는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또 매우 싸기도 하므로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환차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코스피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올라왔지만 우리 증시만큼은 아닙니다. 중국 증시도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에서 또 역시 우리 증시 독자적으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앞서 얘기했던 5월 3일 공매도가 제기된 후 약 일주일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서 수급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 힘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같은 날 주변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한데 에서 그 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뒤에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막을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죠.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융투자가 무려 7,800억, 기관 전체 9,600억, 외국인 2,300억 정도. 원래 정상적인 지수 상승 장세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는 외국인 조금 더 매수 규모가 많거나 하는데, 눈치 빠른 국내 기관 중 금융투자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서 기관 매수세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일반 개인들은 현재 코스닥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초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약간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의 421억, 오늘까지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연속이 아니라 총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을 코스닥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3거래일 연속 순매수예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팔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한다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갖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매수한다면 코스피에 잘 나갈 수 있는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최근 2주간의 그러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5월 3일 이후에 계속 선물 쪽을 순매수,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신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숏,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많이 베팅한 것을 환매수, 정리한다는 뜻이죠. 환매수하는 그런 성격의 현재 그 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5월 3일 이후에 변하긴 변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공산이 크므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이 또 중요한데요. 자, 오늘 순매수했죠. 최근 5월 3일 이후입니다. 오늘까지 거래일수로 5거래일 중 4거래일을 순매수하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말까지 지겹도록 매도했던 그들, 한때 52거래일 연속 순매도, 그 외에도 한 달 내내 계속 순매도했던 그들이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순매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각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연기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입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래로 그려진 현재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가 순매도 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그래요. 계속 매도가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내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전체 자산 구성 중, 특히 국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라는데, 다 안 끝났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더 그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수급적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말이죠. 너무 급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다운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은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가 이걸 잠깐 보시도록 하죠. 매우 중대한 변화가, 다시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베이시스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네, 자막상 좀 밑에 나와 있죠. 베이시스가 이틀 연속 콘텐고가 나오고 있다는 건 0.3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베이시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틀 연속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온 적은 작년 3월 이후 15 개월 연속 그 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이틀 연속 플러스가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용어로 콘탱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강세장 신호, 강세장 상태를 콘탱고라 하고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일 때를 백오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일 땐 콘탱고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약세장일 때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지난 14개월 동안 내내 지수 강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가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에 대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왜곡이었고, 바로 그 바람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고, 실제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를 했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현재 기본적으로 15개월 동안 지속됐던 지수 왜곡 현상이 공매도 재개된 이후 일주일 정도 뒤에 지금 정상화되는, 즉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콘탱고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콘탱고가 되는 그 무렵에 기관도 외국인도 심지어는 연기금까지도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구조에 아주 중요한 변화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이 베이시스라는 건데요. 이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매,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증권거래소 전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수의 종목을 일시에 대량으로 매매 처리하는 것, 반드시 신고하고 그렇게 증권거래소에 의뢰해서 대량으로 동시에 일괄 매매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요. 선물과 연계돼서 하는 것을 차익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고요. 선물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여기까지 가면 조금 어렵죠. 선물과 현물의 순간적인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겨냥한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요. 고평가되어 있는 쪽, 이게 선물이든 현물이든 고평가되어 있는 쪽을 순간 매도하고, 동시에 저평가되어 있는 현물이든 선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것을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고, 주로 국내 금융투자에서 많이 합니다. 금융투자에서 외국인도 하지만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아주 발빠르게 이 부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매매를 동시 일괄 매매하는 것을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상품, 주로 이제 파생 상품 합성 포지션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자체적으로 쟤네들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차익 거래를 노리는, 그 빈틈을 노리는 그런 매매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현물이죠. 그 현물을 단기로 매수하고자 할 때,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왜 단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개인들이 얘기하는 단기는 뭐 짧은 하루 이틀짜리 그런 단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1개월 내지 길게는 1년 넘어 3년까지도 가는 최대 그런 정도 기간이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한테는 이들 매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수 ETF를 매매하시거나 또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 선물 지수, 베이시스, 또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알아야 그날 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한 일주일 내지 2주일간에 그들의 주가 동향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고,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들 동향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플러스로 반전됐고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 3월 이후에 비착 위주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그 규모가 제가 다 합산하지 못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50조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거든요. 그 물량 상당 부분이 회수될 소지가, 청산될 소지가 좀 높다는 것에서 그 포텐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대규모의 잠재 매수 저력이 깔려져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종합지수인데 이왕이면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근데 저는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밸류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죠. 일단 우리나라 2021년도 말 예상 실적, 전체 예상 실적입니다. 기준에서 그것도 보수적으로 본 거죠. 작년 실적 기준 약 30% 정도 현재 이익 규모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PER을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30% 정도가 아니고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본 그런 정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한국의 시장 PER은 15배인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24배고요. 중국은 16.4. 우리보다 개발 수준이 낮은 중국조차도 16.4배가 되는데 한국은 15배인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봐 15배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좋으면 거의 12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 16배, 성장성까지 담보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세계적인 업체가 16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애플이 32배고 TSMC 34배나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한 미국에 잘 나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은 30배, 50배가 기본입니다. 삼성전자 16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PBR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한국이 1.4배, 미국이 4배나 됩니다. 중국이 2배나 되고요. 일본은 워낙 정체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1.5배, 상대적으로 낮긴 낮은데 그래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기존 상승폭 측면인데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휘청됐고요.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빠졌었죠. 그때 회복되는 기간 약 1년 정도를 제외한 2010년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부터의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 이래요. 그것도 극명한 차이가 나요. 나스닥은 2150, 2100, 2150에서 지금 현재 13750까지 무려 6.4배나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때 당시에 10,000포인트 약간 밑에 있었거든요. 9780이었던 건데 34,777까지 무려 3.6배나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것들은 전형적인 굴뚝주들이란 말이죠. 전통 제조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또는 금융주들이 주로 서비스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IT 쪽이 아닌 전통 산업 위주의 다우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3.6배나 올라왔습니다. 반면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그 당시 2010년도 초반 때 1600원이었습니다. 1600. 지금의 절반이죠. 지금의 절반인데 오늘까지 포함해서도 불과
2배 간신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러나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서는 3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우지수만큼도 못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 우리나라 종목 구성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1위 삼성전자 뭐 다시 한번 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2위가 그리고 3위가 네이버죠. 네이버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S사겠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9위 정도 됩니다. 또 카카오가 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 어떤 한 종목도 전통주가 없죠.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미국의 나스닥의 종목 구성과 매우 흡사하거나 오히려 더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IT 위주의 또 성장 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전혀 움직이지 못,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올라간 폭이 작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재미 웃기는 것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020년 자료는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자료를 10년간 보면 한국과 미국의 GDP 성장 누계를 보면 미국은 22.9% 누계치입니다. 단순 합산을 했거든요. 누계치 이게 뭡니까? 누진 개념으로 본다면 약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24%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22.9%, 한국도 단순 누진치가 아니라 단순 합산을 했거든요. 32.9%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적어도 40% 이상 미국에 비해서 45% 가량 더 높게 상승했으면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더 많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승의 절반도 안 되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상승을 못한 그런 정도로 폄하됐다는 측면이 있죠. 물론 코리아 리스크가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코리아 리스크로 따진다면 2010년 이전이 더 컸지 그 이후에 코리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작아졌을 것이니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만큼 못 올라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나스닥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정도 따라간다면 얼마입니까? 1600에 3배 이상이니까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금년 당장 5000포인트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미국 시장과 대비를 해봤을 때.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까지 외국인들은 작년과 올해 매도한 걸 다 합치면 20몇 조인데요. 근데 비차익 쪽에 매도가 또 많았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0조 원 정도까지도 순매수할 수 있는 저력이 그 잠재돼 수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비차익 숏이 굉장히 많아요. 50조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 아마 다른 방법으로 청산을 하겠지만 청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중 상당 부분은 시장 내에서 청산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도 물론 연기금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뭐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뢰성과 또 투자적인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 짧은 순간에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때 금융투자가 순매수 같이 동조해주면 그 탄력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금융투자가 한 10조, 기타 금융투자가 15조 정도는 순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들은 작년과 올해 코스피 코스닥 양쪽 합계 약 100조 원 정도, 코스피만 따지면 90조 원 정도로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단기적인 그런 물량으로 나올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나올 것 같아요. 초기에 나오고 그래서 약간 무겁다가 뒤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다시 힘을 내면서 순매수를 하거나 하며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웬만하면 순매수를 하고 그 일반 개인도 순매수를 하고 단기 매매를 하는 기관들이 약간 뒤로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수급 구조가 약간 바뀔 거는 같은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그때쯤 돼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무거운 시가총액 최상위 10개의 종목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듯이 금년에도 그런 모습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략은 많이 올라간 현재 뭡니까? 현재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올라 HMM, 철강주, 이런 것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금융주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고 그 외에도 건설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심지어 대한항공도 그것도 이건 조금 다르긴 하군요.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부담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은행주, 금융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융주 가능합니다. 거기는 가능한데 조선주나 해운주나 하여튼 철강주나 또 건설주, 비철금속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단기로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하기에는 거북하고요. 그리고 기회는 오히려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것에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삼성전자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최근엔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 거의 못 갔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현대차가 조금 낮이긴 하죠. 이런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게 여태까지 참았는데 앞으로 못 참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바보입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한 심을 사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 1순위는 삼성전자고요. 2순위가 시총 2부터 9위. 근데 셀트리온은 좀 불확실해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약폭과대이긴 하지만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긴 하지만 주 공매도 대상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미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칫 잘못하면 아마 하반기 어느 때 시총 10위권 내에서 이탈될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 하시고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현재 제2선, 3선에 있는 대형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IT 중소형주 있죠.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뜨는 수순에 그 시점에 수순에 맞춰서 그들 종목도 약간 앞서거나 약간 후행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움직일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유진테크, 우리는 원액 IPS 하고 있습니다만 원액 IPS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가 되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있고 계속 갖고 있을 종목 동진 세미캠이 되고요. 그리고 제 2성급 대형주로서 제일 만만한 종목은 LG전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LG전자 또 뭡니까 SKC 무조건 보유죠. SKC는 최근에 빠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안 갖고 계시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잡아두시는 종목. 그리고 번외 종목으로 OCI가 있죠. OCI 이런 종목 정도를 타이밍을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